치약 기름은 여섯 번째로 뇌 신경세포를 파괴한다. 건강한 뇌는 비가 많이 내리는 숲과 같다. 푸르는 나뭇잎, 시냇물, 연못, 습지 등은 감각을 회복시켜주는 숲이다. 숲의 건강은 수천년 동안 생태계에 의존하고 수분을 적절하게 공급받은 결과이다. 곰팡이는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며 수분은 산불이라는 산화작용을 방지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 건강한 숲에 번개가 내리친다고 상상해보자. 습기가 많은 숲은 번개 한 번으로 산불이 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행이나 산불이 나더라도 제한된 곳에서 잠시 타다가 저절로 꺼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지 않은 뇌는 메마른 숲과 같다. 물이 졸졸 흐르던 개울은 말라버렸고 마른 진흙이 뒤덮여 있다. 바싹 마른 나뭇잎이 수북이 쌓여 있다. 곰팡이와 버섯의 흙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먼지만 가득하다. 황량한 숲은 산불을 열망하는 부싯돌과 같다. 황량한 숲을 찾는 이들은 아무도 없다. 이 황량한 숲에 눈독을 들이는 검은 세력이 있다. 바로 마피아다. 그들은 아무도 찾지 않는 황량한 숲에 마약 공장을 세운다. 공장에는 벤트시나 휘발유 그리고 위험한 인화물질로 가득하다. 이제 숲은 언제든지 작은 불꽃으로 커다란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이 되어버린다. 오래지 않아서 마피아들은 엄청난 중독성을 일으키는 새로운 물질을 발견한다. 이 물질을 기존 마약에 첨가하는 순간 엄청난 폭발 물질로 변해버린다. 바로 당이다. 폭발력은 과거와 비교해도 되지 않는 죽음의 신이 되어버린다. 이제 숲은 산불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이제 작은 불꽃으로 인 한정의 재로 변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다 불포와 지방이 풍부한 씨앗 기름을 정제하면 독성이 생성된다. 독성이 생성된다. 이 독성은 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숨을 죽이고 잠자고 있다. 하지만 뜨거운 열로 가열하면 좀비처럼 엄청난 숫자로 독성을 폭발한다. 씨앗 기름이 뇌를 죽인다는 것은 독성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반증이다. 그 중에서 가장 치독한 물질은 바로 하이드록시노네날. 하이드록시노네날은 필수 지방인 리놀레산 오메가6에서 파생된다. 씨앗 가공 단계에서 지방이 변형되어 변종 다불포화 지방과 하이드록시노네날이 생성된다. 이 중에서 구입한 씨앗 기름은 요리하면 리놀레산이 계속 산화되어 하이드록시노네날 농도가 10배 이상 증가한다. 하이드록시노네날이 세포를 위협하는 것은 신경세포의 고속도로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신경고속도로의 의학적인 이름은 미세소관이다. 이 고속도로가 파괴되면 우리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할 수 없다. 2002년 일본 오사카의 연구진이 수행한 연구에서 세계 항통풍제를 투여하여 새로운 미세소관의 형성을 막았다. 미세소관이 망가진 자들은 더 이상 미래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다. 미세소관은 타우라라는 단백질에 의존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알츠하이머와 뇌진탕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들의 뇌는 타우 단백질이 엉겨서 쉼표 모양의 갈색 반점이 되었다. 타우 단백질의 역할은 고가도로의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를 진행하는 강철 거도의 역할을 한다. 거도, 둘보, 보우, 빔 같은 말로 고속도로나 교량의 무거운 하중을 견디는 핵심 구조물을 말한다. 타우 단백질은 세포의 고속도로인 미세소관을 든든하게 받치고 있다. 그런데 하이드록시노네날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타우 단백질을 변형시킨다. 이 변형으로 인해서 신경세포들은 서로 엉키고 달라붙게 된다. 고속도로의 강철 거도를 뒤틀리게 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차단하는 것이다. 점점 더 뒤틀림이 심해지면 고속도로를 더 이상 받치지 못한다.
고속도로 구조물은 속절없이 땅으로 추락하고 만다. 2012년 로마의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지적했다. 하이드록시논에날이 생성되면 미세소관의 구성 성분이 변형되고 미세소관은 뒤틀어진다. 고속도로가 파괴되어서 화물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세포 파괴 과정은 알츠하이머의 초기 단계인 경도 인지 장애를 유발한다. 알츠하이머는 뇌수축을 일으키기 때문에 MRI 검사에서 매우 분명하게 보이지만 경도 인지 장애 환자의 뇌는 정상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 환자들은 새로운 시냅스 연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경도 인지 장애 환자들은 같은 말과 질문을 반복하거나 중요한 회의 일정, 생일과 같은 중요한 이벤트를 잊어버리게 된다. 내가 씨앗기름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보이는가? 맞다. 씨앗기름은 당신의 추억과 기억 그리고 소통 능력을 지우개처럼 사라지게 한다. 당연히 씨앗기름과의 저항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이 운동에 합류하는 순간에 알츠하이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계략 7번째. 자폐아와 ADHD를 만든다. 하와이에서 진료할 때 절대 잊을 수 없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진료 시간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그녀의 삶은 완전히 엉망이었다. 한때 그녀는 부동산업자로서 파트타임 모델로 성공가도로 달리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들을 낳고 1년 뒤에 쌍둥이의 남매를 낳았다. 출산의 기쁨은 잠시, 절망의 그림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첫째 아들은 학습장애와 주의력 결핍장애, 쌍둥이 자매는 모두 자폐 스펙트럼 소에 속했다. 그녀는 직장을 잃었고 이혼을 했고 체중이 68kg이나 늘어났다.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 같았다. 쌍둥이 자매는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넘쳐나는 호르몬을 자제하지 못했다. 주 정부가 4명의 돌봄 직원을 24시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예기치 않은 폭력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램프가 깨지고 테이블이 뒤집어지고 한 번은 아이와 몸싸움으로 이렇게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사랑했다. 쌍둥이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 탓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이 아니다. 1954년에 발견된 최초의 정신장애 진단 매뉴얼에는 자폐증을 아동기의 정신분열 반응으로 설명하고 있다. 1980년에 발표된 매뉴얼에서는 타인에 대한 반응성 부족, 특이한 언어 패턴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진단 매뉴얼의 간단한 표현으로는 자폐증 아이의 삶을 모두 표현할 수가 없다. 내가 의과대학을 졸업할 당시에는 자폐증 진단이 거의 없었고 시험에서도 자폐증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다. 의과대학 동기들은 자폐증을 교재로 공부하기보다는 더스틴 호프만과 탐 크루즈 주연의 영화 레이맨을 보면서 알게 되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2008년과 2012년 사이에 자폐증 진단율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자폐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를 했다. 백신, 흡연, 약물, 살충제, 정금속, 휴대폰, 시험관 시설, 불임치료, 유도분만, 고출력 전압, 초음파 등과 같은 환경 요인과 자폐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연구되지 않은 것이 있다. 무엇일까? 바로 씨앗기름이다. 씨앗기름이 유발하는 하이드록시노넬 같은 독성물질은 DNA에 결합하여서 새로운 신규 돌연변을 일으킬 수 있다. DNA 돌연변의 여성의 난소, 남성의 정자, 수정된 배아, 다음 세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이드록시노네날은 인간 DNA를 얼마나 훼손할까? 먼저 이 독소는 DNA 복제를 방해한다. DNA는 고리 모양의 4개의 염기,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티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염기들의 서열로 생명체의 특성이 결정되며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일반적으로 구아닌이 올바르게 복사되지 않은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다. 그런데
하이드록시논의 날이 결합할 때는 오류가 0.5에서 5%로 급속히 급증한다. 다시 말해서 DNA 돌연변이 발생 확률이 500에서 5천만 배 증가한다. 최근에 900명의 아동을 조사한 연구자들은 뇌에 영향을 주는 1000개의 잠재적인 유전자를 확인했다. 이 유전자는 DNA 피질의 발달에 관여한다. DNA 피질은 말하기, 읽기, 쓰기, 춤, 연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습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핵심은 뇌에 관여하는 1000개의 유전자 중에서 단 몇 개만 잘못 복제되어도, 아니 단 하나의 유전자만 잘못 복제되어도 자체 스펙트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까지 유전학자들이 밝혀낸 인간의 유전자는 2만 개이며 돈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는 잠재적으로 1000개이다. 유전학자들은 지금도 돌연변이 유전자 찾기를 멈추지 않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돌연변이 유전자를 찾아야 할까? 5000개? 10,000개? 인간계론 전체를 확인했을 때 우리는 돌연변이 유전자에 집착하는 근시안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자폐 아동 한 명의 평생 치료비는 120만에서 24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자폐적인 비만,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과 다르지가 않다. 잘못된 식습관의 원인을 두고 있다. 우리 조상들이 추구했던 영양학의 지혜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이다. 무관심의 근원은 경제적인 이유에 있다. 유기농부터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리고 천연 지방을 외면하고 값싼 씨앗 기름을 선택한 결과이다. 이 독성 지방을 선택한 대가로 경제적 이익은 볼 수 있다. 정말 잠시 말이다. 그렇다면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얼마나 증가할까? 친구인 요식업 컨설턴트 데이비리에게 직접 물어봤다. 그는 씨앗 기름 대신에 좋은 지방을 사용하면 한 접시당 약 50센트 650원의 비용이 더 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끼에 50센트 더 부담하는 것은 몸의 헌신에 비하면 절대 비싼 비용이 아니다. 그렇지. 씨앗 기름은 왜 산화염증을 일으키는가? 저자는 다 불포화 지방, 즉 씨앗 기름으로 요리하면 급격하게 산화가 증가하여 메가트랜스 지방이 생성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우리는 염증을 유발하는 폭발 요리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 또는 기름의 세계는 얼핏 매우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의 화학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부연합니다. 지방은 요리할 때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방이 없으면 음식의 맛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기름, 오일, 유지와 같은 다양한 용어로 쓰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지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불포화, 포화지방, 단불포화, 다불포화, 오메가 육류, 그러니까 포화지방은 육류, 달걀, 버터, 치즈, 코코넛 오일, 파업류 이렇게 되어 있고, 단불포화는 오메가9으로서 올리브 오일이 될 수 있고, 다불포화는 오메가6와 오메가3가 되는데 콩기름, 옥수수 기름, 홍화씨유, 카놀라유, 유채씨유, 오메가3로는 들기름, 아마씨유, 생선기름이 들어가네요. 아마씨유도 그쪽으로 통하네. 오메가3로 들기름, 아마씨유, 생선기름, 오메가3 다불포화 중에서도 트랜스지방, 마가린, 쇼트닝, 상온에서 고체의 형태를 띠면 포화지방, 상온에서 액체의 형태를 띠면 불포화지방이라고 합니다. 포화지방이 상온에서 고체인 것은 화학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이며 불포화지방이 액체의 형태인 것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임을 말합니다. 다음은 포화지방의 화학적인 구조입니다. 포화지방산. 지방은 탄소와 수소의 결합체입니다. 포화지방은 탄소와 수소가 안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해 불포화지방은 9번째 탄소 이중 결합이 나타난다. 그래서 오메가 원래인산 오메가9이라 불포화지방산. 올리브 오일의 화학적인 구조입니다. 불포화지방은 상온에 액체를 띠고
있습니다. 오메가 9. 또 오메가 6는 여섯 번째 탄소 이중 결합이 나타난다. 이중 결합. 여섯 번째. 예. 그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 3는 세 번째 탄소 이중 결합이 일어난다. 세 번째 이중 결합. 예. 세 번째 탄소 이중 결합을 함으로 알파 리놀레산, 즉 오메가 3라고 부릅니다. 알파 리놀레산. 오메가 3는 이중 결합이 3개입니다. 이중 결합이 하나, 둘, 3개. 이중 결합이 3개라서 그렇군요. 다 불포화 지방으로 불리는데, 그래서 오메가 3는 산패되기 쉬워서 보관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3는 조리용에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 3는 결론적으로 포화지방은 이중결합이 없는 안정적인 화학 구조로 되어 있으며, 불포화 지방은 이중결합이 있어서 불안정적인 화학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 지방은 요리할 때 산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작습니다. 포화 지방은 당연히 몸에 염증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포화 지방이 불포화 지방보다도 우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지방을 요리에 사용해야 할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포화 지방이 좋다.